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몇 해 전에 전직 CIA와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란 인물이 미국 정부가 인터넷과 통신사 정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을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폭로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이 1949년에 발표한 1984라는 소설에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1984는 개개인이 갖는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철저히 말살시키려 하는 절대 권력과 전체주의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을 그린 소설인데요. 이 작품을 쓴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1903년에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영국으로 돌아와 상류층 가문의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야뇨증을 앓는 허약한 몸 상태 때문에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극심한 차별과 놀림을 받았고, 이때부터 자신의 개별성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전체주의에 대한 큰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버마에서 대영제국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제국주의와 공권력의 잔인함을 목격하게 됐고, 이후 파리와 런던에서 가난한 프리랜서 작가 생활을 하며 빈민층의 처참한 삶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파시즘 등 온갖 이념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던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해 각종 이념들이 갖는 폐해와 허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오웰은 전체주의와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극대화됐을 때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싶어 했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가치와 개성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1984를 집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윈스턴은 혼자만의 일기를 쓰며 독자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당에서 금지하는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쾌락에도 빠져들며 당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과연 빅브라더에 대항하는 그의 반란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1984년의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소설 속 1984년의 세계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와 이스트아시아 세 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9살인 윈스턴은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당은 사랑과 기쁨과 어린 시절의 추억 등 개개인의 인간이 갖는 모든 감정과 기억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오직 당에 대한 복종과 두려움, 공포만을 갖도록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는 검은 수염을 가진 얼굴 아래 빅브라더는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큼지막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모든 일터와 가정의 벽에는 흐릿한 거울처럼 생긴 텔레스크린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당은 모든 사람들을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또 그들에게 당의 선동 메시지도 끊임없이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빅브라더는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당이 사람들의 존경과 공포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죠. 당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의 폭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개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의 현재 입장에 반하는 과거의 기록을 모두 제거해 현재의 당이 역사 속에서 항상 옳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윈스턴은 당의 기록국에서 일하는 하급 당원이었는데, 당의 정책이 변할 때마다 모든 공공기록에서 현재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찾아내 제거하고 정정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은 다른 대륙들과의 전쟁을 끝내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전쟁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부가 증가해
모두가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을 갖게 되면 먹고 살기 급급해서 무지해야 할 대중들이 점점 깨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수의 당 특권층이 누리는 권력을 없애버리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안락하고 지혜롭게 하는 데 사용될 물질과 노동력을 무기를 만들어 곳곳에 날려버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 윈스턴은 빈민가에 있는 한 골동품 상점에서 옛날식 노트를 구입하게 되고,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 구석에 앉아 노트 위에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원은 침대에 들 때 외에는 혼자 사색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윈스턴은 일기를 쓰며 빅브라더와 당에 맞서 독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윈스턴은 기록국의 복도에서 평소 자신을 빤히 쳐다보곤 하던 까만 머리의 여자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녀는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윈스턴의 손에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는 놀랍게도 커다랗고 멋없는 글씨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붐비는 거리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텔레스크린을 피해 만날 수 있는 교회의 외진 숲의 위치를 알려주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줄리아라고 소개하고, 나이는 26살에 기록국에서 소설을 창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윈스턴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당에 대한 숨겨진 반항심을 갖고 있는 듯해 끌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윈스턴 앞에서 과감하게 옷을 벗어던지며 자신은 이미 부패한 당원들과 수십 번은 더 잡았다며 그를 유혹합니다. 사실 당은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는 것이고, 성행위 자체는 역겨운 일이라고 교육시키며 인간의 성 본능조차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은 줄리아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욕정을 해소하는 일일 뿐 아니라 당의 일격을 가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며 짜릿함을 느낍니다. 줄리아 역시 당이 사람들의 성욕을 박탈해 거기서 오는 히스테리를 전투열과 당에 대한 숭배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비꼽니다. 숲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이후 당과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빈민가의 뒷골목이나 으슥한 교회 등에서 남몰래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윈스턴이 일기장을 샀던 빈민가의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서 텔레스크린이 없는 상점의 2층 방을 빌리게 되고, 그곳을 그들만의 밀회 장소로 이용하게 됩니다. 함께하며 당에 대한 반항심이 더욱 커진 두 사람은 평소에 자신들만큼 냉소적인 태도로 자주 보여서 왠지 반역무리에 가담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또 다른 당원인 오브라이언의 집에 찾아가 자신들도 반역무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조만간 그들에게 당을 전복시킬 전략을 담은 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느 날 윈스턴과 줄리아가 골동품 가게 2층 방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은 검은 제복을 입고 곤봉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골동품 가게의 방은 윈스턴과 줄리아를 감시하는 사상경찰들이 교묘하게 꾸민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상경찰들은 하얗게 질린 윈스턴과 줄리아를 폭행해 각자 다른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윈스턴은 감옥에서 간수들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고문에 시달리며 간수들이 요구하는 어떤 거짓이든 다 자신이 저질렀다고 줄줄이 자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줄리아를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자백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줄리아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한참 모진 고문을 당하다 눈을 뜨니 그는 간이 침대에 묶여 있었고 놀랍게도 오브라이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역무리가 아닌 사상경찰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오브라이언은 당의 목표는 반역자들을 죽이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서 당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인간의 정신은 결코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고 외치며 저항합니다. 그러자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을 벌거벗겨 거울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윈스턴은 거울 속에서 오랜 고문으로 짐승처럼 초췌하고 지저분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체중도 20kg 넘게 빠져 있었고 온몸이 끔찍한 고름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죠. 그는 추악해진 자신의 몸뚱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신의 고귀함을 외쳤던 그가 추레한 육신의 모습 앞에 끝내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후 갑자기 윈스턴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침대방에 넣어주고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주고 상처에 약도 발라줍니다. 윈스턴은 곧 다시 살이 찌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자신을 보살펴주는 당의 권력에 반항하겠다고 나선 것이 무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당이 원하면 2 더하기 2은 4이 아니라 5이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당에 기대어 살아갈 수는 있게 됐지만 그를 완전히 당원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줄리아에 대한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배신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윈스턴이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는 독자적인 정신의 힘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브라이언은 어느 날 윈스턴을 101호실로 부릅니다. 101호실은 수감자가 평소에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것을 보여주며 고문하는 방이었습니다. 윈스턴은 평소에 쥐를 가장 무서워했는데 오브라이언은 별 말 없이 윈스턴의 얼굴 앞에 식인쥐가 들어있는 철제 상자를 흔들어댑니다. 그러자 엄청난 공포에 빠진 윈스턴은 순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줄리아를 괴롭히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이 아닌 줄리아에게 모든 죄가 있다고 떠넘기면서 말이죠. 결국 쥐에 대한 극심한 공포 때문에 줄리아를 마음에서부터 배반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윈스턴은 다시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누렇게 변한 얼굴로 매일 카페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텔레스크린의 실시간 속보에 귀 기울이며 살게 됩니다. 그는 석방 후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줄리아를 다시 만나기도 하지만 그녀도 윈스턴의 모습만큼이나 추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고 이마에는 큰 흉터가 남았고 허리도 굵어져 있었죠. 그녀는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찬 시선으로 윈스턴을 바라보며 자신은 그를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윈스턴 역시 자신도 그녀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인파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헤어져 다시 멀어집니다. 이후 그는 카페에서 텔레스크린에서 내보내는 승전 소식을 들으며 마침내 자신이 빅브라더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하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줄리아에 대한 사랑을 떠나보낸 윈스턴의 텅 빈 마음에 빅브라더가 굳건히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권력과 전체주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씁쓸한 결말이었는데요. 폭력과 공포와 선동 앞에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기에 함부로 통제당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요약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